네, 여러분. 다산 산책 기행 주간 시리즈로 준비한 낭독 첫 번째 산책로 다산의 여유당, 두 번째 산책로 여유당 사랑채에 이어서 세 번째 산책로 다산 정약용 묘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좌절로만 끝낼 수 있었던 삶이 세속의 평가를 뒤로하고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다산의 묘역을 산책해 보도록 할까요?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산책로 다산 정약용 묘역. 다산 정약용 선생묘. 1. 삶의 마침표를 스스로 기록하다. 삶의 하루하루가 쌓여 한 사람의 일생이 된다.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끝을 향해 쉼없이 걸어간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길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이 한창 펼쳐지는 동안에는 그 과정에 골몰하면서도 정작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애써 고개를 돌리곤 한다. 옛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분에 따른 삶의 모습과 격차는 있었을지언정 대체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삶의 엄연한 일부로 받아들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매듭짓는 의미를 찾고자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죽음을 삶과 분리된 멀고 두려운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눈앞의 생을 꾸려나가기에 여념이 없어 그 끝을 돌아볼 겨를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이들은 그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반도에 세워졌던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매장을 통해 고인을 모시는 장례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박물관의 고요한 전시실에서 만나는 여러 껴묻거리들은 부장품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무덤 속에 고인과 함께 묻혔던 물건들이다. 그것들은 무덤 주인의 신분이나 생전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소중한 물증이 된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이런 물건들 외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묻는 풍습이 존재했다. 바로 묘지명이다. 묘지명은 흙으로 빚어 굽거나 돌을 정성껏 다듬어 만든 판에 글을 새겨 무덤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공식적인 문서다. 이것은 후대에 혹시라도 무덤이 주인을 잃거나 잊힐 경우를 대비하는 기능도 했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의 생을 공식적으로 증언하고 기리는 목적이 컸다. 이 묘지명의 글은 과연 누가 썼을까? 대체로 무덤 주인과 가까웠던 가족이나 제자가 고인의 행적을 정성껏 기록했다. 때로는 왕이 공을 세운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며 직접 글을 내리기도 했고 당대의 글 잘하는 뛰어난 문장가에게 부탁하여 고인의 삶을 더욱 빛내고자 했다. 고대 한반도 국가의 무덤에서는 묘지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한반도의 중세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는 신분이 있는 이들의 무덤에 묘지명을 함께 묻는 풍습이 보편화되었다. 물론 고인의 신분에 따라 묘지명의 재질이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무덤의 주인이 언제 태어나 어떤 가문에서 자랐으며 어떤 관직을 지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그 중심이었다. 이처럼 묘지명은 본질적으로 타인이 써주는 기록이었다. 남은 이들이 고인을 평가하고 그의 공적인 생을 요약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 글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 기릴 만한 업적들이 주로 담길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묘지명들이 그렇게 역사의 한편에 고이 묻혔다. 그런데 여기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유독 무겁게 그리고 깊게 울리는 하나의 묘지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자찬 묘지명이다. 그 이름 자체에 모든 특별함이 담겨있다. 스스로 지은 묘지명,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돌아보며 쓴 마지막 기록인 것이다. 다산은 회갑을 맞이하던 해에 이 글을 썼다. 60년 천간과 지지가 한 바퀴 돌아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상징적인 나이에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정리하고 매듭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묘지명을 두 가지 판본으로 남겼다. 하나는 집중본으로 훗날 간행될 자신의 문집에 실어 세상의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한 글이었다. 다른 하나는 광중본으로 실제 자신의 관과 함께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히기 위한 글이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롯이 땅속으로 가져가는 글이었던 셈이다. 이 스스로 쓴 묘지명에는 다산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형벌을 받았던 사건들의 진상, 그리고 힘을 가진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 관찬 기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60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학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써내려간 글, 타인이 써주는 빛나는 업적의 나열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고백하는 삶의 회고록이자 통렬한 반성문. 다산의 자찬 묘지명은 그렇기에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토록 특별한 무게로 다가온다. 그가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 사람은 떠나도 글은 남는다. 한 사람의 뜻과 생각은 글로써 전해진다. 다산이 회갑에 이르러 굳이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쓴 데에는 여러 까닭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진실의 기록에 대한 염원이었다. 다산은 자찬 묘지명에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일들, 특히 신유 사업과 같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며 형벌을 받게 된 진상을 기록했다. 그는 힘을 가진 승자에 의해 쓰이는 관찬 기록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생을 재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타인의 손에 의해 규정되고 잊히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펜을 들어 자신이 겪은 삶의 진실을 자신의 목소리로 남기고자 했다. 이렇게 글로 남긴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서는 필자에게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다. 화계직에 입문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고려시를 둘러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늘 섭섭했다. 고려말 성리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필자의 중시조가 되시는 이제 백이정 선생에 대한 언급이 따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일찍부터 가문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 과정에서 중시조인 백이정 선생이 안향 선생과 함께 고려의 성리학을 들여오고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물론이고 박물관에서조차 그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지 늘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학예직 경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까닭을 말씀해 주셨다. 백이정 선생께서 당대에 남긴 글이 많지 않아 후대의 연구자들이 그분의 사상과 행적을 깊이 연구하고 조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뜻과 학문을 지녔다 해도 그것을 글로 남겨두지 않으면 후대에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뭐가 됐든 책 한 권 정도는 출간하여 생전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일까? 필명으로나마 2025년 6월 초순에 단행본을 한 권 출간했다. 책을 한 권 펴내고 나니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붙었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여러 생각들이 전보다 더욱 샘솟는 것을 느꼈다. 아마 다산 선생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정조의 급작스러운 승하로 인해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수많은 경륜을 다 펼칠 수 없었다. 정조 사후 다사를 필요로 하는 군주를 다시 만나지 못했기에 그가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뜻은 다산 개인에게 머물고 말았다. 다산은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조정해서 펼치게 해줄 군주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끊임없는 공부와 지식 경영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수많은 저서로 쏟아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찬 묘지명 광중본에 나오는 사람은 떠나도 그가 닦은 도는 남는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구절은 평생을 바쳐 자신의 뜻을 글로 남긴 다산이기에 할 수 있는 선언이었다. 다산이 그의 생애 후반기에 자신의 호를 사음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는 기다린다는 뜻이다. 즉 기다리는 자의 작은 집이라는 의미다. 그는 글로써 세상에 미처 펼치지 못한 자신의 뜻을 남기고 가니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글을 알아보고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기를 기다린다는 마음을 호에 담았다. 다산의 바람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가 저술한 500여 권의 방대한 책들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다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성립되었고 그의 생각과 철학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시대를 한참 앞서갔던 인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산이 글을 쓰며 노린 전략은 정확하게 적중했다. 그는 비록 당대엔 자신의 뜻을 전부 펼칠 수 없었지만 글로써 뜻을 남겨 후대에 전함으로써 뒤늦게라도 자신의 이름과 학문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 글로 남긴 삶의 힘은 이렇듯 시대를 뛰어넘는다. 다산의 자찬 묘지명은 바로 그 힘을 웅변하고 있다. 3.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 다산이 회갑에 자찬 묘지명을 쓴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과 진실을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60년 생을 스스로 반성하고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였다. 자찬 묘지명은 다산 자신의 회고록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바치는 통렬한 반성문이기도 했다. 그는 이 묘지명, 특히 무덤에 함께 묻을 광중본이 후손들에게 함부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묘지명을 보관하는 함의 표지에 열수비본이라는 4글자를 붙이도록 했다.
열수는 지금의 한강으로 다산의 고향인 마제 앞을 흐르는 강이다. 즉 열수에서 비밀리에 보관하는 책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일생을 담은 글을 왜 비공개로 보관하라고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까닭은 아마도 그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반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회갑을 맞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생이나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고백을 담았기에 이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태도는 그의 묘역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흔적과 그 뜻이 통한다. 다산의 묘역에는 묘지명과 더불어 널리 알려진 글귀가 새겨진 표지석이 있다. 5.13성 오신. 이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나는 날마다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살핀다는 뜻이다. 원래는 증자가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함에 진심을 다했는가, 벗과 사귐에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하는 세 가지를 돌아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여 잘못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른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고치지 못한 잘못은 결국 한 사람의 단점으로 굳어진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단점의 대부분은 노력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기에 단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수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애쓸 수는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단점을 고치는 일에는 빠르고 느린 것이 따로 없다. 다산 또한 자신의 회갑에 이르러서야 지난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며 그 기록을 자찬 묘지명에 남기지 않았는가. 물론 단점을 고치는 것에 빠르고 느린 것은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단점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이미 생긴 단점을 없애려 애쓰는 것보다 더 나은 길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5.13성 오신의 글귀는 매일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통해 가능한 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단점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유학자이기도 한 다산은 이러한 가르침의 의미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그는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생활을 통해 홀로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을 살피고 생각을 가다듬는 데 썼다. 그리고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펼치지 못한 자신의 뜻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갔다. 유배형이 풀린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생을 보내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글을 쓰는 작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찬 묘지명은 바로 그 모든 성찰의 시간을 집대성한 결정판인 것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지난 삶의 허물을 고백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새로운 사람으로 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4. 기적을 만든 힘, 꾸준함. 다산의 자찬 묘지명과 그가 말년에 즐겨 사용했던 호사함에서 우리는 후대에까지 자신의 뜻이 전해지기를 바랐던 그의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열수비본이라는 당부와
오일삼성 오신의 가르침을 통해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려 했던 그의 엄격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사는 어떻게 그 염원과 성찰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뜻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결과물로 남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다사는 18년간의 끔찍한 유배 생활과 그 이후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는 시간 동안 자신의 뜻이 담긴 저서들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써내려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이다. 이는 한 개인이 특히나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이룩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이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산이 남긴 500여 권의 책들은 그의 빛나는 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꾸준함과 그 꾸준함을 끝까지 밀고 나아간 끈기가 함께 빚어낸 결정체다. 낯선 유배지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 앞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하루에 단 몇 줄을 쓰더라도 그것을 18년 동안 쌓아 올린 힘이 500권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꾸준함과 끈기라는 덕목은 그저 묵묵히 버티는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실성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성실성 말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된다. 자찬 묘지명 역시 마찬가지다. 60세 회갑을 맞아 써내려간 그 반성문은 그날 하루의 결심으로 나온 글이 아니다. 유배 시절부터 고향집에 돌아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기록했던 꾸준한 성찰이 쌓이고 쌓여 응축된 결과물이다. 다산이 가진 꾸준함과 끈기, 성실성과 책임감은 그가 학문을 하는 데에도, 글을 쓰는 데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닦는 수신을 하는 데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덕목들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뜻을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전승시킬 수 있었다. 결국 앞서 말한 다산의 기록과 성찰을 가능하게 한 뿌리이자 그 모든 것을 기적의 경지로 끌어올린 힘은 바로 꾸준함이었다. 그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증명해 보였다. 5. 꾸준함이 조롱받는 시대에게.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꼭 필요한 덕목인 꾸준함과 끈기, 성실성과 책임감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사회에서는 때때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꾸준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출석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체험학습에 대한 출석 인정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학교에 나와 개근상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결석하게 되어 개근상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을 또래 친구들이 조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까닭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체험학습 계획서 등을 내고 일정 기간 해외여행을 위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비록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을 위해 아이들이 학교를 며칠 결석하는 것을 부모들이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학교를 꼬박꼬박 개근하는 아이는 집에 돈이 없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아이로 여겨지고 이를 꼬투리 삼아 또래 친구를 놀린다는 것이다.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경제력이라는 외적인 기준에 밀려 그 의미가 뒤바뀌어 버린 셈이다. 이와 비슷한 결의 경험이 필자에게도 있다. 필자가 학예직에 인턴으로 입문하여 경력을 쌓아가고 있을 때였다. 주말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과정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필자에게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월급 얼마나 받나요? 질문을 받는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이리저리 화제를 돌려 그럭저럭 상황을 넘겼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기가 찼다. 아직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처음 만난 어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몹시 씁쓸하기도 했다. 그때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소위 부유한 동네의 아이들이긴 했지만 부모들이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어떻게 보여주었으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했는지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었다. 꾸준함과 끈기, 성실성과 책임감은 사람이 살아가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임에도 이와 같은 덕목을 가진 사람을 되려 바보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만약 다산 선생이 이러한 세태를 본다면 무엇라 했을까? 정작 세상을 이끌어가거나 깊은 학문의 성취를 이룬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덕목은 바로 그 꾸준함과 끈기, 성실성과 책임감이다.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만 보아도 이 덕목들은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개근하는 아이들이 되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다산의 자찬 묘주명에 이러한 현상을 대입해서 짚어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다산의 자찬 묘주명은 그가 평생을 바쳐 꾸준히 자신을 돌아본 결과물이자 그의 철학과 뜻이 시대를 건널 수 있게 한 저력을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산이 자찬 묘주명에 서술한 자신의 뜻을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꾸준함과 끈기, 성실성과 책임감을 평생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화려한 재물이나 높은 벼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바로 이 묵묵한 덕목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꾸준한 저술과 성찰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셨죠. 그의 자찬 묘지명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의 태도를, 그의 저서들은 후대에 전하고픈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다산은 꾸준한 자아성찰로 스스로를 변화시켜갔는데 그의 자찬 묘지명처럼 우리가 만약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싶으실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의 네 번째 산책로는 다산 기념관입니다. 찾아와 주세요. 네, 배우 박선옥의 듣는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박선옥의 진짜 삶, 배우로서의 현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배우 박선옥 세상에도 방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 올린 링크 클릭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요.